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조한경 원장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첫 장이에요. 책 표지 넘겨보시면 자, 조 원장님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인물도 좋으시죠? 환자들을 향해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 중학교 때 이민을 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척추신경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레이저 통증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당시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 환자들에게서 말초신경통이 흔하다는 사실과 단순한 레이저와 약물 치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 지방산 복용을 처방한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더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본격적으로 영양학과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잘 기억하고 재밌어 해서요. 조한경 원장님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기능의학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조 원장님의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능의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공식품을 끊게 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유기농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드렸더니 시한부 7개월 선고를 받았던 아버지께서 병이 호전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병 4년 만인 2007년 부치는 사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되어 결국엔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죄책감으로 조한경 원장님께서 너무 음식만 먹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아버님의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 세심하게 관리해드리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기능의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능의학이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책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경 원장이 추구하는 진료는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식한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는 환자의 관심이 치료 결과를 바꾼다고 확신한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조한경 원장님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5페이지. 자, 사람들은 건강보다 주식에 관심이 더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다.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해도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다. 성공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와 같은 모순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실패한 거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자,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주변에 실은 이렇게 너무 소중한 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또 떠올랐던 분들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아까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던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엄청 많은 책들을 읽어냈지만 결국 건강서적,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책은 읽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성공과 맞바꾸기엔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한경 원장님이 이 책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의사를 칭하는 닥터의 라틴어 어원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라고 해요. 그런데 조직화된 거대한 현대의학의 틀 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락한 것이다. 환자를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진료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환자들도 못마땅해하고 의사들도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쉽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한경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기능의학이 추구하는 의학의 방향인데요.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래쪽에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조금 전에 이렇게 서술해 있듯이 자,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락한 그런 의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했어. 엄마 오늘 그래서 그런 의사라면 뒤로 빠져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7페이지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순이죠.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지식, 의지,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조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치료일수록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래요. 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목차인데요. 오늘은 1장 현대의학 진단 부분에서 한 3파트 정도 시간 안에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현대의학 진단. 첫 파트가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예요. 오늘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무려 700명이 넘는다. 심장질환, 암에 이은 미국인 사망 원인 3위. 호흡기 질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보다 높았다. 연간 약 25만 명.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25만 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많았다. 자, 그럼 여기서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란 무엇을 의미할까?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올바르게 잘 처방된 약이었으나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16페이지 넘어갈게요. 엘비스 프레슬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또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되었다면 지금의 연간 의료과실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런 의료과실은 나쁜 의사에 의해 유발되는 게 아니며 처벌이나 법적 대응으로만 풀어갈 문제도 아니다. 의료과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 내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다. 나의 질문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의술을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서술해 주셨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대요. 이렇게 의술은 여러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부분,
조금 나쁜 부분이 있는 걸 암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맨 마지막 줄에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표로 해놨는데요. 6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자, 지금 현대의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분위기, 테크놀로지, 약물에만 의존하는 풍토 때문에 현대의학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고가의 의료 장비나 의약품, 그리고 수술의 남용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질병 예방에 무관심한 결과다. 비타민과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양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과학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 즉 돈이기 때문이다. 자, 조금씩 눈치는 채셨겠지만 결국 돈이죠.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인간의 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는 이 분위기. 저는 종합병원만 가도 실은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진료과가 많아요. 엄청 나누어져 있어요. 뭐 소화기, 내과만 해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뭐 소화기, 심장, 신장, 엄청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고 우리만 해도 어디가 아프면 무슨 진료과를 가야지.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디 아프다 하면 여기 가봐, 이쪽에 가봐 라고 권해주기도 하시고 또 의사분들도 제가 배가 아파요 하면 거기에 관련된 약을 처방해 주시고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의료 상황에서 진료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1분이 넘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주셨던 의사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 우리 스스로부터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시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현대의학을 타락한 시스템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위쪽 개혁을 가로막는 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개혁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해 있는 의료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19페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한다. 그것이 환자혁명이다.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다. 환자들이 관심이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인해 구태를 답보해왔듯 환자는 소비자이고 변화는 소비자만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마 저희에게 뭐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플레이어, 즉 선수가 되어서 뛰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스로부터 체크하고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고요. 제약회사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 조금 어두운 내용이지만 사례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제약회사의 첫째 목표는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그렇다고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다. 기업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당당하게 적어 놓았건만 환자들과 의사들만 모르는 듯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조한경 원장님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이시기 때문에 미국 내 사례가 많지만 저는 한국과 크게 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처방 의약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 급등 스캔들이라고까지 표현해 주시는데요. 거의 갈취, 사기 수준의 범죄에 가깝다. 여러 예시들이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21페이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가격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던 다라프림이라는 약의 판권을 사들인 벤처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한 알에 16,000원이었던 약값을 하루아침에 87만 원으로 올려버렸다. 제가 이렇게 한화로 적어놨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하루아침에 55배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연간 10만 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 그리고 뒤편에요. 22페이지에 또 하나 예시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 트레티노인의 1개월치가 40캡슐이라고 하거든요. 1개월치 비용은 130만 원이다. 이 약에 포함된 유효 성분의 원가는 80센트, 즉 1,000원에도 못 미치는 돈이거든요. 자, 이쯤 되면 사기 아닌가? 정말 사기 아닐까요? 제약회사들은요, 의약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연구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병의 위중에 따라 약값이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에겐 부르는 게 값이다. 너무 절실한 환자들에겐 아무리 비싸도 이런 약을 사서 드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내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19대 1이다. 연구개발 비용 1달러당 19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그리고 로비 비용으로도 연간 1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한다.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약값이 비싸다는 건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사업 목적이 질병 퇴치에 있다고 믿는 건 허상이다. 자, 하나만 더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자, 여기 원장님은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진 단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FDA 내에 신약 허가부서 재정 60%가 제약회사로부터 온대요. 즉, 이 말은 FDA는 제약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23페이지 아래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FDA가 세금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FDA와 같은 보건당국을 신뢰한다. FDA 승인이라는 말은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어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단번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 하지만 어떤 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심한 경우 사망사고도 빈번하다. 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다. 질병을 완치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 리콜되는 사태는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제약회사 의약품이 충분한 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그처럼 큰 환상이 없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허상이고 또 반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리고요. 또 2006년도에 제약회사 머크,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머크사에 바이옥스 진통제가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켜 6만 명이 사망한 스캔들이 있었대요. 자, 우리가 안 아프려고 먹는 진통제가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문회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너무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걸 제약회사와 마법의 힘을 가진 FDA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통속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제약회사와 FDA가 그 사실을 감추다가 25페이지 FDA의 내부 고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은 퇴출이 되었겠죠? 그리고 머크사는
한화로 약 6조 7천억의 벌금형을 받으며 사태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 벌금 맞았다 생각했지만 이 돈은요, 머크사의 몇 주치 매상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꿀밤 한 대 맞는 듯한 가벼운 처벌. 그리고 사장은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는데 더 큰 반전은 FDA의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자, 후임 사장들이 뭘 보고 배울까? 그리고 이제 이 사태, 스캔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죠. 이건 미국의 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기억의 저편으로 조금씩 잊혀져가는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생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 그런 사건들, 큰 사건들이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 가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큰 스캔들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가 언론까지 장악한 결과예요. 26페이지입니다.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그리고 지분 소유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주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셨지만 제약회사를 범죄 기업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페이지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렇다. 그런 제약회사의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8페이지입니다.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조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 한 번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28페이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효능은 때론 막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마그네슘, 비타민 C, 또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9쪽 보시면 대부분의 약, 여기서 말하는 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말하겠죠.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 역시 빠르고 만만치 않은 데 비해 자연물질, 천연물질들은 효과가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런데 왜 쓰지 않을까? 왜 비타민이나 미네랄 혹은 이런 자연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자, 아래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 보조제를 총칭하는 자연약물은 제약회사의 의약품과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규텐, L-카르니틴 등과 같은 성분들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자연물질들이다. 그런데 합성된 약물이 아닌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가 불가능하다. 자, 특허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회사가 독점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외면당합니다. 그 외면당하는 내용도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체크해 보세요. 30페이지예요. 말씀드렸듯이 특허가 불가능해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이윤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한다. 즉,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모델과는 안 맞는 것이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제약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원가가 얼마 안 되는데 판매되는 약들이 비싼 것들이 많다. 근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그 약을 먹게 되죠. 자, 폭리를 취하려면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만 한다. 제약회사의 의약품이어야만 가능하다. 생명체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래서 특허가 가능한 신합성 물질을 의미한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전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두 특허받은 약물들이다. 그런 약들이 존재하고 병원에서 오직 그 약물만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알겠다.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자. 돈 벌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왜 굳이 그 제약회사의 약만 고집할까요? 이 32페이지에 나옵니다. 중간쯤에요.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래요. 물론 의대 교육과정 통해 수련하지만 의대를 후원하는 것 또한 제약회사다. 의대 교수를 찾아가 새로운 최신 약물에 대해 홍보하면 교수들은 그걸 수련이들에게 가르친다. 제약회사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서는 고가의 의료 장비로 가득 찬 화려한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32페이지 맨 아래 제가 이렇게 표도 했어요. 자, 의과대학 수련과정 10년 중 영양학에 대해 33페이지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배울까? 몇 시간 배울까요?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전혀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대에선 의약품의 용량, 투여법, 독성학, 효능, 부작용, 대처법 등을 배우지 자연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의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배움의 기회가 없다 보니 왠지 마음이 안 간다. 뜻있는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따로 공부해야 한다. 보통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배운 대로만 의술을 행한다. 환자가 혈압이 높다 하면 당장 혈압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상황을 응급으로 보고 대증요법을 적용한다.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기면 부작용에 대한 약이나 처치 방법 배웠으니까 그 처치 방법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대증요법 나와요. 대증요법은 지금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수많은 의학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앞쪽 32페이지 보시면 자,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으로 대표된다. 맨 아래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대증요법.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자본의 힘을 등에 업은 제약회사 주도의 의학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33페이지 보시면 자, 당황스럽게도 라고 표현해 주시는데요. 당황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서 누구랑 상담하겠냐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의사와 하겠다고 해요. 자, 의사들이 근데 영양학에 대해선 1시간도 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솔직한 분들은 잘 모른다고 답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 쓸데없다거나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 34페이지. 그래서 요즘은 환자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의사는 먹지 말라 하지만 몰래 먹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비타민들은요. 처방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편에 가셔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 오늘 이 자리를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이나 그분께 좀 더 정확하고 또 알고 싶은 정보들은 좀 더 체크해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어떤 비타민들은 처방약과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의술의 방향과 또 조 원장님께서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젊은 의사들 또 깨어있는 의사들이 추구한다는 기능의학에 대해서 비교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